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452페이지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1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서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 6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한마디로 말하면 잔금 치른 날이죠. 매매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60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7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맨 마지막에 보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 부과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그러면 2% 빼면 그게 왜 2%를 빼냐면 이게 사실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세로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취득세가 2% 등록세가 3%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뭐라고 했냐면은 세금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등록세, 세목 이름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취득세에 포함시켜버렸어요. 원래 취득세가 2%였는데 4%로 된 게 등록세하고 합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등록세 5배였어요. 그 취득세 4% 중에서 취득세분 2% 빼고 등록세분 2% 곱하기 5배 이런 취지예요. 이게 지금 취득세 안에는 등록세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 취득세 세율이 좀 복잡하잖아요. 세법에서 취득세 세율은 시험에 그래서 잘 나오죠. 6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전매시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되고요.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45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위반했을 때 아까 말했죠.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이 2%잖아요. 4%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 부과한다. 60일 이내 등기 안 하면. 자, 그래서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다 60일 이내에 등기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매매계약,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됩니다. 미등기 전매하면 안 됩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의 이행 완료일 또는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중간 생략 등기하면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안 하면 역시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자,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454페이지 금인대상 계약입니다. 금인대상 계약은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매매, 교환, 증여계약 금인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금인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양가로 3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에 매매, 교환, 금인대상이 매매,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서 등에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근데 판결서는 중개와 친하지 않죠.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개업공개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계약도 금인은 받지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차남한테 증여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니까. 그리고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인을 안 받습니다.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을 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교환중개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금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이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 절차입니다. 45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금인 신청자인데 이 금인 신청자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부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이걸 대행을 하면 10만 원 정도 받아요. 돈을. 근데 개업공개사는 돈을 못 받잖아요. 금인 신청을 하러 가도. 자, 금인은 누가 해주냐면 금인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받는 게 금인이에요. 검사를 하고 도장을 이렇게 스탬프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스탬프 도장 찍어가지고 원주시장 몇 년 몇 월 며칠 도장 원주시장인 이렇게 찍어줘요. 스탬프 도장. 이게 금인이에요. 저는 금인 받아봤어요. 옛날에 2006년 전에 제가 부동산을 거래해 봤기 때문에 그때 금인을 받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금인을 그냥 어떻게 받냐면 계약서를 보통 보면 이렇게 개업공개사가 작성을 하면 계약서를 세 부를 작성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부를 작성하면 매수인은 또 금인받으러 갈 계약서를 두 부를 더 복사를 해도 되고 근데 옛날에는 보면 이 금인계약서는 금인계약서라는 거는 금인 도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다 써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아야 돼, 금인을. 그래서 보통 한 장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복사해서 세 부를 가져가도 되는데 옛날에는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면 지방세 시가표준액만큼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1억에 거래하면 5천만 원 금인계약서에 적어서 기재해가지고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옛날에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었어요. 금인계약서 이게 다운계약서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부를 저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받아봤는데요. 그럼 분양권은 다운계약서 그 당시는 적었겠어요? 안 적었겠어요? 분양권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실거래가 신고되기 전에 분양권 금인받을 때 다운계약서 적었겠냐고 안 적었겠냐고요. 못 적었습니다. 국외공판법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국수공판장 혹시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세법에서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국외공판법 같은 말입니다.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이거는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낸다고요. 분양권의 경우 법인의 장부에 분양가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법인세 내고 이런 거 할 때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운계약서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즘은 국수공판장 하나 더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실거래가격 검증을 하면 검증된 가격으로 세금 낸다. 뭐라고 그래요? 검증이라고 그래요? 세법에서 뭐 없냐고. 이거 그냥 국수공판장 들어봤다며. 이게 하나 예외. 국수공판장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검증
검증책에 의해서 검증을 하면 검증된 가격을 세금낸다. 그렇죠? 국수 공판장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인가 하는 법률에 의하면 검증체계 구축은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에 의해서 신고관청이 검증해야 되잖아요. 검증하면 검증된 가격으로 세금 냅니다. 어쨌든 저는 분양권을 신고해봤는데 분양권은 다운계약서 적을 수 없고 원본 그대로 그냥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복사해가지고 두 장은 복사하더라고요. 복사하고 한 분은 금인 도장 찍어서 돌려주더라고. 돌려주면 이것을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해요. 그리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고요. 그럼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금인을 안 받는다 했잖아요. 제가 매매는 실거래액 신고하기 때문에. 그럼 요즘은 실거래액으로 낸다고 세금 취득세도. 그 취득세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취득세가 5.8%였습니다. 지금은 표준세율이 4.6%잖아요. 4%의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하면 4.6%죠. 세율은 내려갔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세율은 노무현 정부 때 바꿨어요. 이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그 이전 정부에는 5.8%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 세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은 올라갔어요. 왜? 다운계약서, 금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었다가 실거래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유능한 정권입니다. 정치학 개론에는. 그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이후 정권이 여야가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좋잖아요. 세금 많이 받으니까. 그 당시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됐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 이게 실거래 신고제도 도입이 아마도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탄핵에.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오피니언 리더들이 싫어하니까 일반 서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도 노무현 이렇게 불렀어. 대통령이란 말도 안 쓰고.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전두환이 박정희 이렇게 했다가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바로 삼천교육대 끌려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자, 어쨌든 금인 지금은 거의 안 받는다. 자, 그러면은 그 455페이지 금인 관할인데 금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에게 금인을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박스 안에 아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시작. 동그라미 4번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기재되어 있는지만 보고 도장 찍어주는 거지 실거래 가격 입금시킨 통장 입금표 보자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실질적 심사 안 합니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계약서 송부. 제가 계약서 송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래 부본을 2통 제출해야 되는데 시군구수 플러스 1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주시에도 있고 횡성군에도 있고 이걸 2개를 부동산 2개를 하나의 계약서에 적었을 경우 원주시장한테 금인받아도 되고 횡성군수한테 받아도 되고 따로따로 각각 신청해도 됩니다. 만약에 원주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 1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되고 1통 남는 부본 이거는 횡성군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복잡하면 몰라도 돼요. 이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자기는 본 적이 없대. 사실 우리 매매계약서 한 장에 하나의 계약, 하나의 부동산만 거래하지 뭐 2개, 3개씩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책에 지금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6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이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민법에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456페이지. 이 실명법은 언제 제정됐냐면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근데 우리 중개실무도 보니까 지금 32, 31, 30회 계속 출제됐죠, 최근에. 굉장히 민법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사례 중심으로.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7월 1일 저는 그 당시 충격받았습니다. 막 뉴스에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해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옛날엔 통장 입금시킬 때 무통장 천사가 애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고 돈 보낼 때 요즘 실명으로 보내야 되죠. 그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했다고. 이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게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옛날에는 남의 이름으로 많이 빼돌려 놨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세금이 지금 2주택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20%, 3주택이면 30% 중과세 하죠. 표준세율에.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가 최고 얼마입니까? 최고 세율이 지금 45%죠. 45%인데 여기에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를 더 중과세 한다고요. 그럼 30% 중과세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최대 75%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 75%의 10%를 내면 7.5% 내야 돼. 그러면 최대 세율이 82.5%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누진 세율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고. 남의 이름을 등기하면 1주택이면 지금 12억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예를 들면 4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아도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1주택이면. 그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고 싶은 심정이 생기죠. 이게 많이 다주택자들 중과세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식 명의로 사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명신탁약정입니다. 456페이지. 명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신탁, 맡긴다는 뜻이죠. 신탁이라는 거는 456페이지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명신탁약정이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 X입니다. 이때 부동산은 판례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제 부동산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도 해당된다. 등기 등록이 가능하면 부동산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애인한테 사주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애인한테 자동차를 하나 사주면 뭡니까? 이거는 증여죠. 그냥 해주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이건 내 거다. 내 자동차인데 명의만 일단 네 명의로 해주는 거다. 헤어질 때 돌려주고 가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명신탁이라고요. 그럼 명신탁은 처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자동차도 명의신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밖에 물권 동그라미 하십시오. 채권이 아니고 물권입니다. 물권만 명의신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해 주더라도 명의신탁 아닙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면 내가 전세금은 내가 내면서 애인이 전세권자가 되도록 등기를 해줬다면 그건 명의신탁이죠.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신탁이라 한다. 자, 근데 양가로 2번 명신탁에서 제외되는 거 칠판에 있네요. 여기 지금 457페이지 명신탁. 명신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처벌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신탁은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가등기 하는 걸 가등기 담보라고 하죠.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명신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위 이게 상호 명신탁입니다. 이 상호 명신탁도 처벌받는 명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도 명신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하려면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죠. 재건축 조합에다가 신탁 등기를 합니다. 즉 수탁자가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럼 수분양자들은 공사 다 끝나가지고 신탁 해지할 때까지 조합 맘대로 조합이 소유자라고요. 조합 그러면 보통 건설사 유명 대형 건설사들은 신도시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신도시 원주도 택지지구 신도시 많던데요. 있냐고 없냐고. 삼성 레미안, 이편한 세상 이런 거 신도시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판교니 뭐 분당이니 이런데 레미안, 이편한 세상 이런 거 거의 없다고. 힐스테이트 이런 거. 왜냐하면 그건 위험해요. 신도시 뭐 지금은 분양 잘 되지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비수도권 대구 같은 데는 지금 미분양 쌓여가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 신도시 같은 데 분양하는 건 위험하니까 안 가는데 어디 가냐면 그럼 재건축 한다고. 재건축은 뭡니까? 조합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도급계약 체결해가지고 공사비만 받는다고요. 위험하지 않잖아요. 재건축은 공사비만 받으면 되니까 도급계약 해가지고. 그 제 친구 이게 재건축 조합장 한 친구가 있었는데 보니까 50억 넘게 벌었더라고요. 월급이 연봉 1억이라더라고. 조합장 최하 3년 동안은 받아요. 월급을 3년 넘게 걸리잖아요. 조합 설립해가지고 공사 끝날 때까지 보통 10년 걸린대요. 처음부터 하면. 그 10년 동안 연봉 1억 받고요. 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을 조합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 총회를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조합 총회를 못한다고. 총회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대의원들이 하는데 대의원들 누구냐면 자기 팬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주로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 제 친구 보니까. 그럼 회식할 때 가면 밥 10만 원짜리 먹어요. 10만 원짜리 먹고 뭐 상품권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찬성이. 무조건 조합장 마음대로 다 한다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공사 자재 바꿨다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더 내라 하고요. 수분양자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자기는 최고 안 좋은 청수 받았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최고 좋은 청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뭐 그냥 미분양 계약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던데요. 실제로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한 50억 건설회사에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뭐 증거 나중에 술 깨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증거 있냐 이렇게 또 따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 50억 주더라도 건설회사는 뭐 예를 들면 추가 분담금을 1,000만 원씩 더 받으면 몇천 명한테 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탁법에 의해서 그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와 실명법에 의한 명신탁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실명법 여기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인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수라는 게 받을 숫자잖아요.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457페이지) 명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동그라미 2번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죠. 악의 제3자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5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물권 변동 무효로 한다고 했는데 다만 두 번째 줄에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458페이지 명의신탁의 유형이 그 양가로 1번 이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459페이지 3자간, 그 다음에 459페이지 맨 밑에 계약 명의신탁, 위명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이제 사례 중심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권리자, 신탁자, 실권리자가 있고 수탁자, 등기 명인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판례가 변경됐는데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횡령죄 성립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면 빨리 팔아먹어야 되겠어요? 안 팔아먹어야 되겠어요? 빨리 팔아야 되겠죠? 팔아도 횡령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됩니다. 벌금밖에 안 됩니다. 그럼 횡령죄는 안 되고 뭘로 처벌받아요? 실명법. 지금 실명법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판례가 103조에 103조에 해당되면은 돈을 이미 등기를 넘겨줬으면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고요. 만약에 불법 원인급여는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이 아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무효인 명의신탁 말소할 수 있고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은 신탁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자간은.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간은 잘 안 나오고요. 3자간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오히려 잘 출제됩니다.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거의 출제됩니다. 3자간 명의신탁인데요. 3자간 명의신탁. 세 사람 간이죠. 세 사람 간인데 그러면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팔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았으면은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끝인데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수탁자 앞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받을 숫자,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지만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신탁자. 그래서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요. 등기 좀 해놓자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건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해지할 수 없죠. 해지할 수는 없고, 그러면 신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무효인 등기를, 매도의 무효기 때문에 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 소유자죠.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럼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해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매도인은 자기는 돈 다 받았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매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이게 지금 MB 도곡동 땅, 내곡동 땅 이런 게, 도곡동 땅은 김재정 씨 처남 이름으로 샀는데 200억에 팔아가지고 지금도 통장에 200억이 꽂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가 신탁자인지 못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땅은 자기 스스로 기자회견했어요. 아들 명의로 사뒀다. 내 명의로 사면 주변에 집값 올라갈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에서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을 해가지고 아들 불러다가 조사를 했었어요. 그 아버지 돈으로 산 거 맞냐 물으니까 아니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빌렸으면 통장 입금표 보자 하니까 7억 빌렸다고 돼 있어요. 입금표 보자 하니까 아니 현금 받아왔는데요. 현금 어디 있던데 물어보니까 어디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자는 줬냐 물으니까 예, 어제 주고 왔는데요. 이자 준 내역 보자 하니까 현금으로 주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다고 빌려서 했으니까 아버지 돈으로 했으면 명의신탁인데, 이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두 사람이 비밀을 지키면. 자, 그래서 이게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돈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이건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자금주, 전주, 물주, 신탁자, 좀 고급지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 스폰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스폰서가 따로 있었다고. 돈 대주는 사람이 자금주가 내 돈 가지고 산 게 아니고. 그런데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다만 명신탁이 유효한 것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아까 제가 법 좀 읽어봤는데 교과서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다만 앞에서 한 번 더 볼까요? 그게 교과서 45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여기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인 경우에 이 매매계약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다고요. 유효하니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런 거 변호사한테 상담한 이런 거를 봤어요. 처제 명의로 땅을 사뒀는데
처제가 팔아쳐먹고 도망갔는데 이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했더라고,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변호사, 예,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고소를 해도 단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기 때문에 감옥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실명법 위반으로 수탁자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기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요, 고소하는 사람이. 그 현실적으로 또 처제가 돈을 다 쓰고 돈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횡령죄는 형사처벌의 구속이에요. 근데 실명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 없어요. 다 벌금이라고요. 벌금 내려고, 벌금이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보통 징역 3년이면 3천만 원인데 이거는 1억이잖아요. 5년이면 5천만 원인데 이거는 2억이잖아요. 돈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의 불로소득을. 그래서 징역은 안 갑니다, 이 실명법 위반해가지고. 판결을 보면 전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벌칙입니다. 이 벌칙이 민법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출제됐어요, 벌칙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외려 더 어렵다고요, 이 실명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은 맹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그 다음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과징금은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만이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범위 안에서. 시험에 고정금액 과징금 부과한다, 100분의 30 X로 출제됐어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결정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30 받는 게 위헌이라 해서 이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위반 금액, 위반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한다고요. 고정금액이 아니고요,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 등기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또 1년이 경과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군데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안 나왔고요, 아직. 나머지 이거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자, 그러면 10억짜리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봅시다. 첫 번째, 신탁자가 남의 이름으로 10억을 등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2억 벌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은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 100분의 30 범위 내에 있으니까 최대 30% 3억 과징금 부과될 수 있죠.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될 수 있어요? 1차 이행강제금 10%잖아요. 1억. 2차 이행강제금 20% 2억. 그 다음에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총 얼마예요? 그러면 10억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데 돈으로 뺏기는 게 9억이잖아요. 지금 9억 최대.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 벌금으로 다 내야 된다고요. 그 옛날에 이 실명법이 도입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뭐 박태준 전 회장, 김종필 전 총재 이런 분들이 많이 재산을 뺏겠다 이런 설들이 있었어요. 그 뺏겨도 정치인들은 뺏겠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등기 명인이 팔아먹어버려도 유명 정치인은 그때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이런 걸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461페이지) 461페이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특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예외죠. 원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인데 이렇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목적 등이 아니면 유효하다. 이게 명의신탁이 도입된 유래가 뭐냐면 192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1900년도까지는 사실상 중앙집권 국가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중앙집권 국가라고 배웠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족 국가였어요. 즉 1910년대까지는 거의 문중 어른들이 실권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땅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초기는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집안에도 보면 전부 문중산이었어요. 땅이 다 문중 땅이었다고. 논밭이 문중산이었다고요.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할 목적으로 1920년대에 문중 등기제도를 도입했어요. 등기제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문기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명회 같은 거 드라마 보면은 그냥 뇌물 주는 거 보니까 집문서 갖다 던져주면 물건 맺는 게 효력이 생겼다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를 도입했다고요.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제도를 도입하고 등기 안 하면 주인 없는 땅으로 보고 국가가 몰수하겠다. 등기 안 하면. 그리고 문중 땅인 경우는 문중 앞으로는 등기가 안 되고 자연인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은 국가한테 안 뺏기려고 장남,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됐다고요. 그 종중 명의신탁이잖아요. 실제는 종중, 문중 땅인데 그 장손, 장남 이름으로. 우리 집안도 저도 마찬가지 지금 형님 이름으로 땅이 엄청나게 많이 등기되어 있어요. 산이. 그러니까 제가 명절에 안 가는 게 명절에 가면 갈 때마다 싸워요. 문중 사람들끼리. 왜? 문중 땅인데 이제 문중 앞으로, 지금은 문중 앞으로 등기되거든요. 등기 옮기자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그 뭐 내가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 괜히 또 돈 들여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중 어른들이 제가 가면 저보고 너 좀 배웠으니까 법 안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문중 앞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묻길래 저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그냥 말하면 그 집안 사람 어른들하고 싸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형님 편을 들 수도 없고 형님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가지도 않아요. 맨날 싸운다고. 즉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이제 종중이 지금 파괴돼. 요즘 문중 어른 말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2030 MZ세대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거의 개인주의,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투표도 스윙보트라고요. 아무나 뭐 여당, 우리라는 게 없어요. 나를 위주로 판단하고 찍는다고. 이게 그렇게 바뀌게 된 게 이게 민족혼을 말살하는 일제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명신탁이 됐다고. 종손 앞으로, 장남 앞으로 다 등기를 하게 됐다고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각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배우자 명신탁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전부 다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누구 이름으로 많이 해요?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 남자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제가 느낀 거는 팔고 다시 살 때는 여자 이름으로 다 사더라고요. 서서히 남자 이름에서 여자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 추세가.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남자든 여자분이든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등기는 내 앞으로 해야 돼. 내 앞으로 돼 있는 거 남 주는 거는 쉬운데 남 앞으로 돼 있는 거 빼앗아 오려면, 안 주는 걸 빼앗아 오려면 소송해야 되고, 소송해도 또 안 주면 그게 강제 집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문중,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렇게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또 종중의 경우 종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예외를 인정했다. 처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력도 있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아까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명의신탁에는 해당된다. 단지 처벌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자, 46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462페이지까지. 그 463페이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거기에 463페이지 맨 위에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회 출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